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와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정책 유지 등 호재로 주가가 상승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올랐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국가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스톡스 유럽 600은 0.24%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 등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8달러 2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현행 기준금리도 0에서 0.2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실적이 0.8% 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추수감사절 연휴 등 쇼핑 시즌에 의류와 서적, 스포츠용품 등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전월 대비 0.8% 오르면서 8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와 등유,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에 나왔던 지표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정리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사항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48포인트 상승을 보이면서 11,476, 거의 11,500 근처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일단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미증시는 상승 기조의 패턴을 좀 이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지표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6천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시장을 뒷받침해줬고, 소매 판매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상승했지만 그래도 소비의 억지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다 소비자 낙관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표도 호전적으로 나왔고, 연준에서 이어준 그 전체적인 정책들도 여전히 시장에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미증시의 흐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연준의 결정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낮다, 고용도 부진하다, 이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계속해서 지속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요? 일단 연준이 6천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계속적으로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이 여전히 키포인트였고요. 일단은 이것이 6천억 달러가 조기에 좀 마감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담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연준에서 소비보다는 고용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도 비농업 부분에서 발표된 다음에 미국의 실업률이 9.8%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소비는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용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이 살아나갈 때까지는 결국에는 이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해 주었고요. 여기에 금리 동결까지 이어지면서 또 장기간이라는 단어를 다시 삽입하면서 계속적으로 장기간의 그 금리 동결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계속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당분간 고용 시장이 여기서 바로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결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인플레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금은 결국엔 이거보다는 고용을 살려서 시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점진적인 상승세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연준도 앞으로의 전체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의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미증시도 여기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중심 고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 현찮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이 소매 매출 실적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장에서 유통업체들의 선전이 아주 눈에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증가하면서 5개월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전월 증가분 1.7%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월가 예상치는 0.6%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0.8%로 일단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나 휘발유, 건축재질 조제는 소매 판매가 0.9%로
증가하면서 지난달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소비는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소비 측면에서는 미증시에서 계속 나타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추수감사절 이후에 단기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지난달에도 그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해왔던 만큼 결국 소비는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통업체들 가운데 시장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매출 증가율이 2.3%로 또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상품 매출도 늘어가고 있고 소매 판매도 계속적으로 증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씩 시장 일각에서는 제기는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일단 증가 추세라고요.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0.8% 상승하면서 8개월 내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양적 완화를 있는데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전히 0.8% 상승이라면 아직 1%대에 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 압력에 대해서 크지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배경입니다. 물론 전월 대비 전월이 0.4%였기 때문에 0.8% 상승했다는 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은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 생산물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0.3%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식품과 에너지가 시장의 상승세를 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된 그런 부분이고, 또 승용차 가격이 2006년 이후에 최고인 1.7%까지 상승하면서 근원 물가를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8% 그럼 1% 미만이라면 결국에는 여전히 꾸준하고 안정된 추세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겠지만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점 매수가 들어온 것도 결국에는 시장이 풀었던 자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견고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 우려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0월 기업 재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기업 재고가 좀 늘어나면은 시장에서는 호재를 받아들이고 좀 이게 낮아지면은 악재를 받아들이는데, 이번에는 기업 재고가 좀 감소를 했지만은 예상치보다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재료는 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소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고를 따라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재고 판매 비율이 1.27개월이면 모두 소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큼 소비가 좀 빠르게 진작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재고분이 좀 0.7%뿐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0.7% 상승하지 않았지만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소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업 재고들이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소비가 계속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상당히 임팩트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 소규모 기업들이 향후 경기 전망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거든요. 정리해보죠. 일단은 소기업이든 전체적인 보면은 소비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기업 낙감 지수가 3년 이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예상치인 92.3을 상회하면서 93.2를 기록했습니다. 전달 같은 경우는 91.7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3년 전에 서브프라임 때 침체되기 시작했던 이 소기업 낙관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향후에도 경기와 매출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과거 확장기일 때 가장 높은 평균대가 100.7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3.2면은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낙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과거 확장기 때의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향상되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또 고용도 여기에서 창출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이 이 지표가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전에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짙은 관방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여타 국가들도 모두 상승했는데 포르투갈만 소폭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BP가 파키스탄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스웨지라든지 스웨지는 도이치뱅크의 투자 의견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를 좀 강하게 일으켜줬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행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이제는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 좀 더 다시 좀 털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럽 증시도 전체적인 모습은 미 증시와 함께 랠리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가격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88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의 전체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급등한 다음에 거의 90달러 육박한 시점에서 매물수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다시금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은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또 겨울철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이상 급등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가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진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금가 같은 경우는 다시금 1,400달러를 돌파하면서 1,404달러로 0.45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은 여전히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금값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시장 컨퍼런스에서 보는 밸류가 한 1,500달러에서 1,70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큰 게 보면은 2,000달러까지도 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값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은 NBA 주간 모기지 시청자 수가 있고요. 또 1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근월 CPI가 있고,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 상당히 많은 대료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대 이하의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갖춰준다면 그래도 양적 완화 이후에 전체적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데, 만약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온다면 이것이 다시금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것인데, 미국에서는 물론 소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 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때 초기에는 결국 이 산업 생산이 소비보다 먼저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시장 안정시키기 때문에 산업 생산도 우리가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그늘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우려 과연 비껴나갈 수 있을지 오늘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번 잘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2,000선이 넘어섰습니다. 향후 전망도 상당히 밝은데 이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 증시도 일단은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패턴을 유지하면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유럽 증시라든지 우리 증시도 그렇고 또 미 증시도 그렇고 상승 패턴의 유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의 정책들도 아직까지는 긴축보다는 양적 완화의 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2,000선을 돌파하면서 2072 최고점인데 이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 증시도 최고점대가 1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11,500선대라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증시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원동력이 미 증시의 상승에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보면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첨단된 민감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다가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증시의 흐름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의 상행선 패턴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오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외교 해결사로 불렸던 리처드 홀블록,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특사가 지난 13일 69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이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홀블록 특사는 미 국무부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차관보로 역임했습니다. 장관을 뺀 거의 모든 고위직을 맡은 전대미문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중국 문제를 담당했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유럽 담당 차관보로 보스니아 전쟁을 끝내는 데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특히 1977년에서 1981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서 11.6 직후 최규화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되는 정치 일정에 깊숙이 관여했고 12.12 사태 직후에는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 대사에게 신군부의 권력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게 하는 등 당시 미국에 대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은 나에게, 미 국무부에게 미국의 슬픈 날이라고 애도한 뒤 예상대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사였다며 의사는 그의 의지와 힘에 놀랐겠지만 친구들에게는 그게 바로 홀블록 특사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캐설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을 내 홀블록 특사의 타계를 애도했습니다. 애슈턴 외교대표는 유족과 미 정부, 특히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직원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며 그를 알고 지냈던 게 자랑스러우며 그와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외교 전문 공개로 전 세계 파란을 일으킨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가 지난주 체포됐는데요. 체포 일주일 만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의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치안법원은 어센지와 보증인, 변호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보석 조건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검찰이 항소키로 함에 따라 상급 법원인 런던 지방법원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보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어센지는 일단 구금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항소가 기각되면 어센지는 보석금 2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억 3천만 원 가운데 20만 파운드를 현금으로 내는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법원은 이날 보석을 허가하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거주지를 제한하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또한 매일 오후 6시 거주지 인근 경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금 시간도 정했으며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여권을 압류했습니다. 보석금은 런던에 위치한 언론인 클럽 프런트라인 클럽의 설립자 보원 스미스와 유명 레스토랑 디자이너이자 어센지의 친구인 사라 손든스 등이 내놓기로 약속했으며 인권운동가 등 10여 명의 명사가 보증인을 자청했는데요. 어센지가 체포된 뒤 세계 각국에서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웹사이트 아바즈가 진행하는 석방 서명운동에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어센지에 대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의 당국 외교 기밀 문서를 폭로당했던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과연 어떨까요? 미국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최근 위키리크스의 외교 전문 폭로가 공익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6명은 미국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를 체포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ABC 방송과 공동으로 미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는 위키리크스의 외교 전문 폭로가 공익을 손상했다고 답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9%는 미국 정부가 어센지를 체포해 외교 전문 폭로의 범죄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반면 응답자의 29%만이 이는 형사적 범죄가 아니라고 답했고 12%는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넷 세대인 젊은 응답자들은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 응답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8세에서 29세 연령층의 응답자 중 약 3분의 1은 미국 외교 전문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답해 50세 이상 연령층 중 같은 응답 비율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신임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반대파의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아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열세가 예상되던 하원 신임 투표에서 314표를 얻어 야권이 얻은 311표를 불과 3표 차이로 앞지름으로써 16년에 걸친 정치 경력에서 가장 심각했던 이번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기권은 2표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원의 신임 투표에서 162표를 얻어 야권의 135표를 가볍게 제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의석 분포에 있어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2013년 차기 총선 때까지 임기를 다할 수 있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원 신임 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승리하자 로마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는 학생과 노조원 등으로 이루어진 수만 대의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며 폭죽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는데요. 이날 상하 양원은 열띤 논쟁을 벌인 후 투표에 들어갔으며 특히 하원에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반대파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한동안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또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각을 통해 중도파 의원들을 정부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그의 최대 동맹 세력인 북부연맹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실현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핵 문제로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외무장관 교체에도 핵 정책에 대한 현재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라민 메흐만 파라스트 대변인은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주요 국제 정책은 고위층에서 정해지고 외무부는 그런 정책을 이행할 뿐이라며 기본적인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전날 마누체르 모타키 외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인 알리 아크바르 살레흐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를 외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는데요. 메흐만 파라스트 대변인은 세계 강대국들이 정책을 바꾸거나 새로운 압박을 하지 않는다면 자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6일에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협상을 했으며 내달 말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대화를 재개할 예정인데요. 메흐만 파라스트 대변인은 내각에서 장관이 교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외무장관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레흐 원자력기구 대표가 핵 협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그를 신임 외무장관 대행으로 기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도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무려 137대 자동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인 중국망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0분 청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며 가시거리가 5m 이내로 줄어 137대 차들이 연쇄 추돌해 사고 차량들이 크게 파손됐으며 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또 추돌 사고로 3시간가량 도로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도로는 부서진 자동차 파편들로 가득했으며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긴 바퀴 자국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추돌 사고로 트럭이 소유차 위로 올라가고 운전석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차량들이 즐비했으나 사망자는 없었으며 부상자들도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택시기사 자오 씨는 갑자기 안개가 끼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며 자동차를 멈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방글라데시 한 공장에서 다음날 화재가 일어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최소 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화재가 일어난 건물은 수도 다카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공업지역 아슐리아 소재 하민그룹 소속의 10층짜리 의류 공장입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부상자 100여 명 중 다수는 상태가 심각한 데다 불길을 피해 지붕에 갇혀있던 공장 직원들도 적지 않아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칸타 TV 등 현지 방송에서는 사망자 수가 20명에서 25명에 이른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희생자 일부는 화염을 피해 올라간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수십 명의 소방수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공장 건물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장은 미국 의류 브랜드 갭과 제시페니 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으로 약 14,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정부 긴축 조치에 항의하는 노동계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또다시 멈춰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4일 그리스 아나통신에 따르면 아테네 버스, 전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소속 종업원들과 그리스 철도 종업원들이 전날 6시간 파업에 이어 이날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 공공민간부문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 총연맹은 내년 예산안에 담긴 긴축 조치 관련 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 예정된 이날 3시간 동시 총파업에 나선 뒤 15일에는 파업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문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긴축 관련 법안은 총 급여가 1,800유로를 넘는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급여를 10%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 전체 직원의 89%가 급여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적자 상위 11개 공기업이 지난해 매출 15억 유로에 17억 유로의 손실을 내는 등 그리스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를 11개 기업의 인건비가 매출액의 80%에 달하는 12억 유로인 만큼 정부가 공기업 임금에 칼을 댄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의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제된 뱀파이어 심장이 경매에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뱀파이어 것인지 진실공방도 팽팽한데요. 뱀파이어 심장이라고 알려진 매물이 경매에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지난 1912년 살해된 뱀파이어 오거스트 델라 그랜스의 심장이라며 미국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판매자는 이 뱀파이어가 로만 가톨릭 사제와 부두교인에게 붙잡혀 결국 심장에 말뚝이 박혀있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뱀파이어가 지난 1900년대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하지만 판매자는 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바로 마른 쇠고기 육포에 왁스를 발라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심장은 보기에도 진짜 같을 뿐 아니라 감촉도 진짜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경매가가 256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만 원 정도였던 이 심장은 27명이 입찰한 14일 오전 경매가가 6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음유시인 밥 딜런의 친필 가사가 5억 원에 팔렸습니다. AFP 통신 온라인판에 따르면 밥 딜런이 친필로 적은 시대는 변한다의 가사를 적어놓은 메모지가 뉴욕 소도비 경매에서 42만 2,500달러, 우리 돈으로 4억 8,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가사 원본 위에는 밥 딜런 작사라고 쓰여져 있으며 종이가 오래되고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아 찢어지고 글자도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 덕분에 당초 예상 낙찰가보다 2배 이상 오르며 팔렸는데요. 가사 원본의 새 주인은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현대예술 수집가인 앤덤 샌더이며 전화로 응찰해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밥 딜런의 시대는 변한다는 그의 세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며 그가 22살의 나이에 만들었고 카네기 홀에서 첫 손을 보인 바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을 풍미한 포크송의 대표곡 중 하나로 꼽히며 인종, 빈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형적인 저항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기구가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사용된 음식물까지 함께 발견됐는데요. 미국의 유명 엽기 사이트는 중국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이 식기구를 웹상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고고학자들이 고대 무덤을 정리하는 동안 심상치 않은 물건이 있어 발견하게 됐다며 이 식기구는 2400년 전 사용된 그릇으로 습부로 추정되는 내용물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식기구는 낡았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했는데요. 안에 내용물과 식기구의 외관을 분석해본 결과 24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에 사용됐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식기구에는 살짝 긁힌 자국만 있을 뿐 외부에 있는 장식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안에는 스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고고학자가 핀셋으로 꺼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 식기구는 중국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자신이 화성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화성소년이 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누리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12살 천재소년 보리스카 예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11년 한 대륙에서만 3차례 재난이 발생할 것이며 2013년에는 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 대참사로 대부분의 지구인이 죽고 말 것이라는 게 소년의 경고입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보리스카 예언을 담은 1시간짜리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년은 직접 그림까지 그리며 자세하게 예언에 대해 자세하게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일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겁이 난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 1996년 1월 태어난 보리스카는 갓 어렸을 때부터 거의 울지 않고 질병도 앓지 않았으며 생후 8개월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살이 되기 전에는 우주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천재 소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퍼하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런 물건들을 전시해 모은 박물관이 있는데요. 헤어진 관계들을 위한 박물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 들어선 이 박물관엔 수백 개의 추억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전시회를 열고 최근 문을 연 이 박물관엔 신발과 속옷, 인형에서부터 의족까지 다양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유럽에서 수집한 것들이지만 싱가포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모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한 관광객은 자신도 이곳에 추억이 깃든 물건을 기증했다며 다른 사람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야흐로 앵커도 글로벌 시대인가 봅니다. 중국의 한 방송국에서 외국인 앵커를 기용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방송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방송된 후베이성 징저우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에 생소한 장면이 열중됐습니다. 중국인 아나운서가 아닌 갈색 머리카락에 푸른색 눈을 가진 외국인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뉴스 전달력에 대한 우려 속에서 방송이 시작됐지만 이 앵커는 말이 약간 느리긴 했으나 발음이 매우 정확했으며 전달력도 우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여성이 입만 벙긋거리고 다른 중국인이 말을 입힌 더빙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의 프로듀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뉴스가 맞다며 제작진도 만족스러운 진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앵커 기용은 일단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끄는 데 성공했는데요.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 앵커는 이리샤라는 러시안이며 현재 홍콩 위성방송국 소속으로 이 방송국에 임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2.46포인트 오른 2009.05포인트로 37개월 만에 2000선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업그레이드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주가가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의 일부인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 2천억 원에 대해 대출 계약서가 아닌 2차 대출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채권단이 확인서를 대출 계약서에 준하는 문서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현대건설 인수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 중 하나로 가계대출 부실화를 굽고 단기, 변동금리 위주인 대출 상품을 장기, 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모델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이 실물경제의 성장률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원금 상환 없이 거치 이익감만 연장해 이자만 갚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전용 50제곱미터형 이하 소형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 전용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에서 짓는 아파트에 전용 50제곱미터형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황희돈 육구참모총장이 재산 형성 의혹의 책임을 지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총장의 사의로 15일께로 예고된 군 장성급 인사는 다소 연기되고 장성급 인사폭도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용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2,000선까지 올랐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3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코스피 지수 2000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네. 지난 2007년 11월 이후 37개월 만인데요. 이번 2000선 재등정은 한국 증시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 등 글로벌 악재들이 다소 잠잠해져 증시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한창 업그레이드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주가가 재평가되는 국내 증시의 리밸류에이션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46% 오른 2009.0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같은 2000시대라도 이번에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확연히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2007년에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면서 국내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이 13배에 달했지만 지금은 10배에도 못 미쳐 국내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3년 전보다 23조 원이나 늘은 추이입니다. 외국인들이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21조 원을 순매수한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인데요.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의 재정위기, 또 중국의 추가 긴축 위기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재등정한 것은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 고점 논란이 있었던 2007년과 달리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이제 막 회복되는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기업들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2000포인트 돌파가 새로운 지수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9년 3월 지수 1000을 돌파한 후 21년간 지속되어온 1000에서 2000 사이의 박스권을 이번에는 돌파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이 자금 출처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2차 이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논란이 됐던 내용과는 약간 다른 내용을 또 내놓았거든요. 지금, 예금에 대한 대출 확인서가 아니라 그냥 2차 대출 확인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중 일부인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예금 1조 2천억 원에 대한 대출 계약서가 아닌 2차 대출 확인서를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대출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 대출을 받았다는 그 내용만 확인해 줄 뿐이지 대출 계약서는 정식 내용으로서 누가 대출을 받고 세부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대출 확인서는 약간 다른데요. 이에 따라 채권단이 이 확인서를 대출 계약서에 준하는 문서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은 어제 나티시스 은행이 2차 대출 확인서에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은행은 또한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두 계좌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로써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명의 잔고 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 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해소됐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네. 채권단이 요청했던 대출 계약서와 재반서류 혹은 구속령 있는 텀시트, 즉 세부 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요청은 법과 양해각서, 입찰 규정에 위반되며 대한민국 인수합병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면서 재차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텀시트 등에 대해서는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과 나티시스 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이 없어 텀시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1조 2천억에 대해서 어떻게 신용대출이 가능하냐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로 제공되거나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대건설의 자금 동원 능력에 의심이 간다는 의혹 제기인데요.
한편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에 8천억 원을 지원키로 한 동양종합금융증권도 이날 채권단에 풋백 옵션 내용에 대해 소병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 확인서와 동양종금의 소명서 내용에 대해 오늘 운영위원회 조율을 거친 후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현대건설 채권단이 요청한 그 자료와는 성격이 약간은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판단은 채권단이 내리겠죠. 어떻게 이번 이 확인서를 받아들일지 그 부분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내년도 우리 경제 운용 방안을 열심히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은 이 가계 대출 쪽으로 해서 좀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정부가 아무래도 가계대출 증가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 중 하나로 가계대출 부실화를 꼽고 단기 변동금리 위주인 대출 상품을 장기와 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 가계대출의 총량이 실물경제의 성장률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원금 상환없이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기준금리가 연초부터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대출을 쓰시기 원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대출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네. 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기획재정 등 4개 부처의 업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총량이 실물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얘기는 GDP 성장률에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개인 금융분채 878조 원, 가계신용대출이 755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변동금리 대출과 일시상환형 비중이 높아서 거시경제 관리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시중금리가 오를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 택지 분양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상습 자동차 사고 운전자와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 차이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소위 나이롱 환자와 차량 과잉 수리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서 짓는 아파트 중에 5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물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2018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도 많이 변한다는 얘기가 네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독신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짓는 아파트에는 전용 5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이 의무적으로 짓게 됩니다. 서울시는 모든 주택 사업에 1에서 2인 가구 개념을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매우 확대할 예정인데요.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 5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30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오늘 2020년에는 1, 2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6%에 달할 것으로 관측돼 소형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서울시는 우선 택지 개발 및 보금자리 사업, 장기 전세주택, 즉 시프트에 5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곡동, 세곡이동 등 기존 서울 내 보금자리 지구에 85제곱미터 초과 분양주택 중 일부가 50제곱미터 이하 공급 물량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네. 전환 비율은 오는 2011년까지 확정하되 이후 개발되는 택지 지구에서는 계획 초기부터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비중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시프트에도 50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이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는데요.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서 공급되는 매입형 시프트에서도 50제곱미터형 이하 아파트가 지어져 강남 3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1, 2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고시원 수요를 흡수할 임대 전용 주택도 신설이 되는데요. 일종의 임대 전용 도시 생활용 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분양이 불가능하며 오직 전세 월세 등 임대만 가능합니다.
임대 전용 주택은 전용 20제곱미터형 이하의 주거시설로 구성이 되며 지상 4계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하고 욕실과 부엌도 설치됩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법제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네, 50제곱미터형 이하 소형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된다라는 소식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재테크로 인해서 황희돈 육군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요. 네, 결국 황희돈 육군 참모총장이 낙마하게 됐습니다. 황희돈 육군 참모총장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황 총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늘 내건된 군 장성급 인사는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이며 장성급 인사폭은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육군 최고 지휘부에 누가 오르냐에 따라 대장 인사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또 중장과 소장 등 연쇄 인사 이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폭이 대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연합사 부사령관에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 총장이 취임 반년 만에 물러나게 된 것은 8년 전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황 총장이 국방부 대변인이던 지난 2002년 8월 용산구 한강로 일가 대지 316제곱미터의 낡은 2층 건물을 매입할 당시 국방부가 이 지역 고도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이를 재산 형성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후임 총장으로는 김상기 제3야전군 사령관과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 박정희 제1야전군 사령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육사 동기인 이들 3명 중 1명이 후임 총장으로 발탁이 되면 최소 1명의 대장 전역자가 더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 대장 진급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용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